안녕하십니까. 주간 모의고사 5월 1회 강세진입니다. 자,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혹시라도 이 명제와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있거나 질의응답이 있다면 꼭 강세진 선생님을 찾아와 주세요. 밴드 주소는 강세진 교수님은 해당 논리국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밴드에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이 자연스럽고 어법에 맞는다. 어머, 색깔이 왜 이래요? 이 문장 자체가 현재 2025년에는 공문서 쪽에서 문제를 좀 출제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뭐 주스로잉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상의하다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와 상의하다라는 개념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잘 아는 문장이라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의사와 상의하거나 약사와 상의하기 때문에 동일한 서술어에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 걸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는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해당 완전히와 근절이 중복어휘로 의미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둘 중에 하나는 삭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 까진 무리가 없어요. 날씨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도 바람이 오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라는 서술어가 어울리는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얘는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자, 눈이 너무 나쁜 관계로 라섹 수술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상심하였다라고 했는데 눈이 너무 나쁘다 하나와 라섹 수술이 안 된다라는 결과물을 듣고 상심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나쁜 관계로라고 하는 게 맞는지 나빠서라고 쓰는 게 맞는지 해당 내의 문장을 쓸 때 무엇을 정확히 종속적 연결 어미를 통해서 눈이 너무 나빠서 라섹 수술이 안 된다라고 명확히 쓰는 게 좋습니다. 관계라고 했을 때 A와 B의 관계라는 그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저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얘가 정답인 거는 확인하실 수 있으시되 이제 이번 문제처럼 밑줄이 없다면 좀 어렵긴 해도 차근차근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재산이 붙다 체크. 재미에 힘들다, 줄을 모른다는 문제가 없어요. 붙다는 양이 늘다라는 의미고 는을 결합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구장창 같은 경우는 저도 익숙한 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일부러 밤낮, 주야, 기나늘, 장천 이렇게 따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웠어요. 그래야지 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의가 무척 바르다고요. 바르는 르불규칙이라서 발라가 되고 발라서 아서가 결합되는 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선택의 문제니까 하든지도 말든지도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틀린 문제 정답 2번 되고요. 선지 주야장천은 과거에도 좀 냈으니까 확실하게 외워둘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야, 문제 3번은 밑줄 내가 쳐놨나 모르겠네요. 다행이다. 여러분 교재도 밑줄이 잘 쳐져 있길 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어미는 의료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돋으려고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의료고가 기본형 어미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냈을 때 표준어 쪽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나머지 걸 막 띄어쓰기나 이런 걸 고려하실까 봐 그냥 아예 밑줄 친 거를 고려해 달라고 했고 혹시 밑줄이 누락되셨다면 이렇게 밑줄을 쳐줄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갱엿은 거문엿이다라는 건 암기해서 얻는 거지 이걸 뭘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다 어디에 있냐면 표준어 규정에 있는 내용만 문제로 출제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뭐 국회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서울시 그 다음에 또 군무원 특히나 그래서 어휘들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선두리가 있었을 때는 무엇이 동일하다? 물방개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당연히 얘도 여기 표준어 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이 헤어지다는 우리가 보통 이별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뜯어질 만큼 어디가 아프다란 단어로도 헤어지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해지다 이런 다시 말해 좀 써서 이게 낡고 더러워진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은 주어가 어색해서 알 수가 없고 해당 문제는 이미 기출이 예전에 됐었어요. 그래서 알아두라는 의미로서 출제를 했으니 정답은 2번이 돼 공부할 것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어휘 쪽 문제와 어법 쪽 문제를 좀 출제를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문제 4번은 실상 문법 문제예요. 풀어볼까요? 얘는 주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체인 할머니와 주체인 세진이가 둘 다 높아야 되는데 세진이가 높지는 않아요. 얘가 세진이가 높았다 찾아뵈셨다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 녀석은 일단은 제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객체라고 적혀 있는데 객체는 목적 어나 부사 어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제부터 산에 혼자 가셨다는 기억의 예시로 쓴 거고요. 선생님, 미연이는 혼자 집에 갔어요는 둘 다 아닌 상대 높이법 문제의 예시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지워져서 간접이 있는 주체 높이법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와요. 뭐 막상 문법 문제는 예시를 많이 알수록 사실상 본인한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예시를 읽고 요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쪽은 사실상 담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를 높였나 얘가 얘를 낮췄나 이런 대화식 표현이 좀 더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기초 단계로 좀 차근차근 채우시는 마음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풀도록 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순서를 좀 지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이 미음과 니은으로 필두가 됐고 기억에 그러기에가 있고 니은은 절도는이 있으니 일단 니은은 읽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위의 위치는 적당한 중간과 초두에 있다 보니까 니은은 위치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절도는 범죄지만 인간은 한편으로 그 범죄를 합리화한다라고 적혀있네요. 그치? 분명 절도는 범죄지. 근데 합리화할 때가 있어. 절도의 합리화. 그럼 이제 어떻게 좋게 말하는지, 다시 말해 범죄가 아닌 쪽으로 말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조리한 사회, 주로 재화의 분배에 있어 불공정한 사회가 전제고 애초에 불공정하기 때문에 범죄를 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도 행위자인 도둑을 찬미까지 한대요. 그러면 이게 초두에 나오려면 적어도 이 절도에 대한 그 나쁜 점을 언급을 해야 그 다음에 합리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 초두로 등장에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미음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므로 미음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법은 절도를 금한다. 그러면 법 자체가 절도를 하지 말라고 문장이 시작됐죠. 10개 중에 7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만큼 중요하다. 고조선의 팔조금법에도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2번, 3번 강조 중이에요. 그러니 이만큼 이야기는 다 절도를 금한다의 강조점이죠. 그 다음에 절도가 용인되면 다시 말해 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서로 훔쳐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되죠? 붕괴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절도의 합리화는 현재 절도가 나쁘다를 전제로 깔아야 가능하니까 이 미음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니은은 절도의 합리성을 이야기해야 되므로 이 중간에 있는 단계, 다시 말해서 아예 없이 바로 넘어가는 게 합당한지 아니면 기억과 디귿이라는 이 꼴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은 절도가 나쁘다라고 지정되어 있고 기억, 그러기에 절도는 동서공건 막론하고 사회적 금기다라고 하면 앞 맥락과 동일하죠. 하지만 인간의 내부에는 절도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있고요. 절도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먹이를 획득하고자 하니까 생명체의 생존 욕구랑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걸 띄어쓰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붙여주세요. 자동 띄어쓰기로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생존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았으니 해당 미음은 기억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따라서 사회적 금지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이제 가정해두고 절도를 향한 욕망은 이제 거침없이 드러나겠죠. 이제 전제가
사회 시스템이 이제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욕망을 분출하는 게 당연하고 1992년 이제 예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음, 기역, 디귿은 하나의 패거리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니은은 이거랑 다르게 이제 합리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바로 비읍으로 가야 되죠. 자, 지위를 이용한 고위 공무원의 부정축제와 부잣집 당장. 그러면 밤손님의 행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만약 그 도둑이 넘은 담장이 부정한 돈으로 쌓여서 가져온다면 당연히 뭐 어떻게 월장은 미화되고 찬양, 다시 말해 합리성을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니은을 필두로 비읍은 연결고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마지막 혹 그 도둑이 약탕물을 이제 달동네에 막 던져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도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적까지 내고 이제 나중에 전설까지 낸다. 그러니 도둑의 긍정성을 보여준 게 니은 비읍이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의적까지 내는 과정이니까 정답은 1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시스템상 이 문제를 풀 때 초도를 잡고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 찾고 그 다음 반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시작점을 찾는 게 주의를 해야 되니까 연결사와 관련된 내용은 꼭 필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문제 6번인데 이거는 이제 개입에 관련된 문제죠. 뭐 빈칸에 있는 게 개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상황이 수정이냐 무기냐 이렇게는 아니고 무기를 만약에 추정을 독해를 했다라면 수정이냐 무기냐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결국 이 상황의 결론은 대등과 불평등이라는 대비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초도에 있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 정부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이 기억을 인지를 할 수 있을 거고 수정은 있는 사실에서 약간 바뀌는 거 무기는 아예 그걸 덮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상반된 개념이다 보니까 얼추 맥락은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나 이 앞에 있는 문제나 유사성이 좀 있다 보니까 해당 맥락을 좀 읽으시면서 빈칸을 채울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최저임금 제도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가 결정한 임금에 법률상의 효력을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일정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이하의 임금을 근로자를 고용한다? 그건 무조건 금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최저임금 제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 속에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정한 강제성이 있고 사용자가 이제 고용주가 이 고용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용주가 이제 고용을 받는 다시 말해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가 왔을 때 강제적으로 얼마 이상은 무조건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완전 반대라면 뭐 개입이라 말할 수가 없겠지만 국가가는 여기 있고 이꼴 말하자면 임금 결정에 뭐 한다? 추종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들어갔다니까 개입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해당 앞문장과 뒷문장이 동일하다는 걸 알려줬고 하나 여기에 분명히 국가가 임금 개선 목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 강제성이 강하니까 여긴 개입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결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밑줄 칠게요.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의 원칙에 대한 묵인인지 완전 이걸 무시한다는 건지 뭐 이걸 안 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수정인지 좀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체에서 이걸 그대로 두는 자율성을 두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국가 개입에 의해서 뭐가 있다? 변형이 있는 쪽으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임금 결정을 근로계약에 맡겨 놓을 때 당사자인 개별 근로자, 사용자 사이에는 무조건 뭐밖에 일어날 수가 없죠? 대등한 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불평등 계약이에요. 그러면 불평등한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평등하다고 해서 봤더니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부정문이 다시 나와요. 그럼 불평등의 부정문 다시 평등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엇을? 해당 불평등한 관계는 직설이고 뒤에 있는 부정을 똑해서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거니 정답 1번으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러면 빈칸은 이렇게 읽어서 얻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얘를 서술하는 대상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의 상황을 판단하고 들어오셔야 올바른 문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뒤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 7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해당 문제는 이미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복합어가 뭐냐, 뭐 예를 들어 뭐 전자가 합성어다, 후자가 파생어다.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문제를 푸셨다면 여기가 파생어니까 합성어 있는 걸 제낄 거고 여기가 합성어니까 파생어인 거 제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평화롭다, 잠보, 정답다는 파생어인데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고 눈물, 어린이, 척척박사는 너무나 합성어이며 혼입을, 맏아들, 휘감다는 접두사지만 어차피 접사이고 햇밤, 풋남을 쓸 때 그 해에 나면 햇, 풋, 군도 역시 파생어니 정답은 이번에는 제가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 때는 그 점을 좀 고려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해당 7번의 햇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햇 자체를 무엇을 제가 설명을 다시 정정할게요. 해랑 밤으로 나눌 때 사이시옷으로도 설명을 하니까 그의 당해에 나는 접두사는 보지 않는다고 일단 적혀있네요. 근데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최근에 한번 다시 접두사를 검색했었을 때는 고려를 한번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세설 또는 상황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정 공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으로 가도록 하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를 치고 얘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항상 낼 때마다 조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쉬운 문제는 그런 상황적 설명이 아니에요. 되게 쉬운 문제는 뭐 세진이가 사람이다 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이 명사 대 명사의 부정이나 긍정성은 조금 더 쉬운 쪽에 속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당 문장처럼 뭐뭐 한다면 A 한다면 뭐 B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당 상황에 대한 조건문이다 보니까 조건에 대한 이해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상황을 먼저 잡을 거면 미호와 용호가 항상 화가 날 때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미호, 용호, 화가 났을 때 얘는 항상 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음악 듣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얘가 X니까 얘가 X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 일단은 이런 명제 문제는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이제 문장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에는 조건을 말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음악을 듣지 않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미호, 영호, 무엇을? 화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문장을 이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던 무엇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고 화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결과물이 많으니 해당 정답은 이제 2번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솔직히 1번처럼 민호가 영호가 음악을 들으면 화가 난 것이란 아예 그냥 조건을 잘못 본 거니까 이런 건 X가 나오고 민호가 영어보다 자주 듣는 제 상황은 추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나오죠. 문제는 이제 얘거든요. 이 화가 나면과 화가 나지 않으면 바로 이 P조건, 선행 조건을 얘를 바로 받아서 바로 부정문을 써도 괜찮은가? 라고 했을 때 선행 조건과 후행 조건을 반대로 쓸 수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정답을 2번으로 비례해 주실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9번으로 할 건데 9번 문제는 음운 변동 현상이니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쑤다가 기본형이죠. 여기는 겨울과 내의 결합형이고 얘는 울어 르다의 결합형이고 활용형이고 얘는 바늘과 질의 결합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리을이 탈락된 거고 얘도 리을이 탈락된 거고 얘는 의가 탈락됐고 최근에 있는 설명을 한다면 이건 모음 축약 쪽이 아니라 이 녀석이 반모음으로 교체돼서
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게 전부 다 탈락인데 혼자 교체니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번. 여기 부분을 좀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해당 내용은 이제 상대적 해석에 의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 이제 화자 같은 경우는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화자의 상황 위주로만 시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적 대상 바로 너고요. 미친 듯이 걸었던 무수한 길이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라고 적혀 있으니 이 화자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힘겨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고통스러워하는 게 너무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 완전히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정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내 응시에 날아갈 별, 반짝이고 한순간 입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시적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장면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사랑에서 치욕, 치욕에서 사랑은 이 사람은 생각하는 감정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끄러움과 이제 사랑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어떠한 계기가 있거나 어떠한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고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나 매양 퍼올리는 건 수만 갈래 길이니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길들을 생각하는 게 화자의 태도입니다. 자, 은하수의 한 별,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많은 길을 나는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방황도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생애가 결론적으로는 돌아서 이 사람한테 가고 있으니 문제가 화자의 생애를 이제 돌이켜본다면 방황도 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단절시키려고 일부러 끝내를 넣긴 했는데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적 대상이랑 완전히 바꾸고요. 이 선지를 아예 그냥 날리고 해당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의 시상을 촉발한다 했을 때 그 지점을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화자는 수많은 사람과 어차피 사랑도 안 했고 헤매는 화자의 모습은 시적 뜻의 방언과 동질성도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선지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일치불이치 문제네요. 문제가 어차피 과학이라고 말을 해봤자 과학적 농도 문제도 아니고 일치불이치 문제는 결국에는 구조화만 얼추된다는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전 지구적인 해수의 연직순환이라고 적혀 있으니 해당 정보는 연직순환과 관련된 정보 전달이고요. 해수의 밀도 차이에 벌어진다고 했으니 이거에 대한 원인은 해수의 밀도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 이게 일체불이치인데 과학적 농도를 확인한다면 문제가 해수의 밀도 차이가 없이 연직순환이 벌어졌는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적인 질문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문장이 있으면 잡아두라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죠. 그럼 바닷물은 온도가 낮고 염분 농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진다는 상황이 있는데 온도가 낮고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그럼 밀도가 높아지니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가라앉는다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닷물의 온도가 낮는데 왜 염분 농도가 높아지나요? 라는 그 질문에 있는 답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인과적인 관계가 이렇다. 결국엔 온도가 낮아졌을 때 연쇄된 고리에 의해서 결론은 이렇게 난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북대서양의 차갑고 염분 농도가 높은 바닷물은 이제 점점 가라앉으니 심층수를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이동한다? 적도라는 그 부근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를 했다 쳐봐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원인이거든요. 온난화, 따뜻해진 것 때문에 고위도, 추워야 될 부분에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있고 그러다 보니 강수량은 비가 내리니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극지방의 빙하가 녹은 물이 대량으로 이제 바다에 유입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강수량도 많아지고
북극도 따뜻한 것 때문에 빙하가 녹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둘은 물의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나오거든. 물의 양이 많아진다. 그럼 여기 형광펜 체크하셔서 염분 농도가 감소하여 바닷물이 가라앉지 못하는 일은 당연히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래로 가라앉으려면 염분 농도가 높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물의 양이 많음으로 인해 염분 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결코 이거는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럼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차가운 북대서양 바닷물에 빙하가 녹은 물이 초당 10만 톤 이상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문제가 되고 지구적인 해수의 연직순환이 굉장히 느려지는 결과와 지구의 기후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올바르게 간다면 연직순환이 느려져서는 안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인물처럼 고이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기후에 문제가 생긴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읽으면 이해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만약 그쪽이 좀 낮으신 분은 인과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체크해 놓고 확인해야 돼요. 자,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유공층 화석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증하는, 그러니까 입증이 사실 중요하죠. 만약에 온난화가 됐는데 아니 연직순환 빠르던데 이래버리면 이제 뭐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맞다라는 입증이 필요했고 실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니까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바다 퇴적물에는 유공층 화석들이 있는데 이 화석의 껍질에는 유공층이 살았던 당시 바닷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분석해보면 과거의 북대서양 바닷물이 얼마나 깊이 가라앉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멀리 퍼져나갔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비교해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로써 과학자들은 그동안 전 지구적인 해수의 연직순환이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일을 알아냈고 또 신드리아스 기의 원인이 전 지구적인 해수의 연직순환 이상이었음을 알아냈다고 했으니 이 이상이 있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독을 해서 아니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어째서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온난화에 의해서 이상기온이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문단도 있고 2문단 1이 끝났어요. 마무리. 우려할 만한 일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대서양 극지방의 염분 농도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염분 농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니 이상 기후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이건 모두 지문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국어 선생이 관심법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글자를 찾아 골라라 라고 말하는 건 일단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랑 아예 안 맞아요. 저는 글을 읽고 인과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문제를 보는 거니까 유공층의 화석을 왜 탐구했니? 라고 하면 왜 했어요? 상황을 보고 그걸 입증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으니 오케이고요. 산드리아스기가 생기게 된 원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당 내용에 알아낼 수 있는 연직순환 이상을 고려하면서 벌어진 일이니 해당 내용도 생기게 된 원인을 유추할 수 있으며 바닷물의 밀도가 영향이 있다는 거 이미 여기서 충분히 과정을 보여주었으니 모두가 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왜 이게 일어났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온난화 이후의 결과물만 이야기했지 온난화 이전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거는 글의 흐름을 잡는다니까 꼭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문제를 예전에 한번 낸 것 같은데 자, 곁다리 들고 했을 때 좀 참견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한번 했고 콕 빠지다 뭔가 약간 느려지다 아무 일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꼬리만한 겨울애가 벌써라고 했을 때 굉장히 조그마다 뭐 이런 강조점이 있겠죠.
근데 이거랑 좀 다르게 참새 물 먹듯이가 개걸스럽다는 이미지는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떠나서 여러분이 이거는 나머지 걸 몰라도 4번을 골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문제를 낸 거니까 해당 부분이 혹시 참새가 개걸스럽게 먹는 장면이 상상된다면 밴드 찾아오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설명은 얘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13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수호제기도 제가 워낙 많이 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힘든 게 작품은 한정되어 있고 현대소설은 막혔고 뭐 결국 고전소설의 수필 여러 개를 가지고 문제를 계속 내야 되는 과정이니까 혹시 이걸 처음 보신 분은 읽기 바랍니다. 자, 수호제라는 것은 큰 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 나는 처음에 의심함.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게 난데 왜 나를 지키냐? 굉장히 이상하다. 이거 아닙니까? 자,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잘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나를 지키다. 이게 큰 주제문이고 내가 경험을 해서 질의를 해봤더니 답을 찾았다. 이게 그 다음 내용이죠.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했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 왜? 내 밭을 치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게 없다. 밭은. 내 집을 치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게 없다. 그러니까 지킬 게 없다라는 거 강조하다가 내가 달아나면 누가 지키냐? 너가 지키냐? 아니다. 내가 지키다. 이 결론을 다다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추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듦에 일정한 법칙이 없으므로 조심해라. 이거. 결론적으로는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 위험과 재해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 그걸 이제 강하게 지킬 자는 누구밖에 없다? 저 자신인 거예요. 신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도 이제 유혹하는 거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유혹. 나 가끔 이런 글을 읽을 때 잘생긴 남자 생각보다 안 나와요. 다 미인들이지. 대다수가 다 화자가 남자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 내가 제일 쉽고 잃어버리기 어려우니까 잘 지켜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글쓴이가 천한 만물을 이겼기 때문에 나가 떠난다. 이런 경험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경전을 오래 연구한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언제나 지켜야 한다는 주제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요. 남보다 나를 위험과 제어를 지키자는 건 완전 말이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히 소거하면 정답 3번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으로 가도록 하죠. 제가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이 힘들겠지라고 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이 사사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렇게 외워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긴장을 하고 사사하다 일단 필기하고요. 외워야 되긴 하거든요. 스승으로 섬기다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해당 내용이 맥락을 먼저 읽으셔야 되고 저 한자어는 유추가 못 될 거예요. 그러면 스승으로 섬기다. 스승을 을려하게 써놨어. 스승으로 섬기다. 사사하다. 그러면 문장이 그는 강 선생만을 외경했을 뿐만 아니라 존경했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대상을 외경하다거든요. 강 선생만을 스승으로 섬겼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행위라서 하다를 써야 되지 받다를 쓰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고 특히나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사라든가 쏠사는 애초에 쓰면 안 되고요.
스승을 의미하는 단어와 스승의 일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니까 일사자를 써서 사사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그 세 가지는 조금 어렵지 않은 애를 썼는데 행간일 때 단일행자를 쓰니까 길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좀 잡아주시고 아련은 이게 볼견자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난도 단어예요. 그럼 찾아뵈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죠. 낮에 가셔야 되죠.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어야지 아련. 누군가를 주인으로 받들 만큼 높으신 분을 할 때 아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사람 본다라 해서 볼견자가 아니라 현자를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행도 잘 읽으셔야 돼요. 조선 태조 이성계 역시 성행하던 그게 되게 여기저기 널리 퍼져 있던 걸 의미하니까 똑같은 이룰 성자를 읽어도 어떠한 상황이 사회적 현상이 두루두루 있다라고 했을 때 꼭 그릇을 의미하는 애를 좀 잡아줘야 넓게 품다라는 의미가 가거든요. 성행은 이렇게 해서 성자가 중요하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내용은 바로 독서 네? 서술 방식은 할만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유가 이 서술 방식은 어차피 의도가 있어요. 문제가. 책은 먼저 많이 읽는 것을 첫 태도로 삼는다라고 적혀있는데 책이 주인공이고 자 시공간 이동은 기행이에요. 통념을 비유적인 방법을 할 때 여러분 통념은 못 찾아도 비유는 찾아야 돼요. 주로 감성에 호소하고 글쓴이 주장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말이 이상해 이거는. 감성에 호소하면 일단 주관성 확보지 감성에서 객관성 확보는 약간 물음표가 뜨고 의문형 문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서리법. 그러면 이제 강조점이 있으니까 자신의 주장을 부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시공간, 비유, 서리 이 세 가지라는 걸 강조하고 다시 글로 들어가죠. 자, 많이 읽어야 공부의 바탕이 넓어질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정밀하게 읽는 것이 독서의 가장 바른 방법이다. 자, 많이 읽는다고 하여 아무런 책이나 마구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뭐라고 한다? 남독, 아무렇게나 읽는 것. 자, 남독은 머리를 뒤죽박죽 만들고 피로와 혼란을 준다. 시간의 낭비를 가져온다. 책이라고 해서 다 유익하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부질없고 방해되는 책도 이 세상에 꽤 많다. 그러므로 독서할 때는 무엇보다도 좋은 책을 골라라. 그러니 좋은 책을 고르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질문 같아. 요령 있게 쓰이고 감명 깊게 쓰이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고귀한 사상을 가진 책이 좋은 책. 그럼 좋은 책에 대한 기준이 적혀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책을 읽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는 말은 지극히 간단하다. 예로부터 이름 있는 책, 훌륭한 학자들이 추천할 장려하는 책, 학문의 바탕이 되는 책, 인생책에 많이 가르침을 주는 책 이런 책들이 바로 어떤 책인가를 알 수 있는 쪽 기준이 되죠. 공부하는 도중에 독서는 흥미만을 표준으로 삼지 말고요. 유행하는 책만을 탐내지 말고요. 제 실력 제 정도에 넘치는 책도 함부로 읽지 말고요. 멋모르고 주워 읽은 책의 가치는 모르고 뒷날 다시 읽으려 하면 한 번 읽은 것이라 해서 좀 펴기가 싫어진 것이 쉽다라면서 책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통념의 비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감성에 호소한 것은 없으니 정답은 4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얘를 문제를 뺄 때 좀 후반부로 갈수록 독서를 많이 넣어놨네요. 근데 제가 이 주간목을 낼 때 이 어휘 쪽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여러분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고 어휘는 앞으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한자어, 고유어 고유어 고쳐쓰기, 사자성어는 들고 가는 겁니다. 자, 16번 시작하죠. 자, 다 지우고 지증왕 때 이전까지 신라왕을 들은 즉위한 후 시조묘의 제사를 지냈대요. 정보 전달 문제예요. 지증화를 기준으로 이전까지 신라왕 즉위 그 다음 시조묘에 뭐합니까? 제사 지냄
자, 여기서 시조란 신라의 첫 번째 왕 박혁거세. 그러면 시조라고 했으니까 박혁거세가 빠지죠. 근데 요즘 국사 공부할 때 박혁거세가 좀 나옵니까? 저는 옛날에 외웠던 기억이 나니까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상식이겠죠? 박혁거세가 신라의 왕인 건. 그쵸? 시조묘는 혁거세의 아들로 신라의 두 번째 왕인 남해 차차용이 건립했다라고 시조묘 정보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도가 좀 높은 지문들은 글을 읽다 보면 위치 해석이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기 머리 탓이라고 하지 마시고 도움 받으시고 손에 그 다음 체킹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자, 얘는 몇 번째 왕? 두 번째 왕. 그 다음 차찬웅의 친 누나가 아로 제사를 주관했다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신라의 왕은 박씨에서 석씨, 김씨로 바뀌어 있는 과정이 있는데 김씨 성인 미추 이사금이 시조묘에서 제사를 지낸 사례를 통해서 박씨 이외의 다른 성씨의 왕들도 그러면 김씨로 바뀌었다고 해서 얘가 제일 마지막일지라도 즉위 후 시조묘에 다들 제사를 지냈대요.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는 결과물은 절대적으로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추 이사금이 박혁거세의 묘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혁거세 자체만을 제사 지낸 것이지 그의 직계 조상까지 지낸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온리 혁거세 공통점 잡아내고 시조묘 제사는 신라를 건국한 시조, 국조에 대한 제사였기 때문에 시조를 온리 누구다? 이분이다 라고 해서 제사의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1문단에서. 그러면 우리가 2문단, 3문단 가기 전에 이제 1번을 갈 수밖에 없는 건 정보 내용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중간에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고 시조묘에 걸림만 시조왕의 자식이 주관하였고 제사는 다른 성씨가 함께 없기 때문에 제낄 거예요. 다음에 2번은 김씨왕들은 시조묘의 제사에서 자신들의 왕조 시조인 김할지에 대해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라 분명히 지적을 했고 혁거세의 별칭인 불거내가 여기 있는지 신라의 건국신화에 혁거세가 강림한 아래서 농경신을 인식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두 번째 문단을 보러 들어가죠. 자, 혁거세는 불구내라고 불렀다. 불구내 그러면 불구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불구내는 우리말에 붉은 해와 비슷하다라고 적혀 있고 이는 삼군유사에서 불구내를 밝음의 의미 광명으로 해석한 것과 동일하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삼군유사에 불구내를 어떻게 했다? 광명. 다음에 또 불구내에서 마지막 글자인 내는 안의 의미가 있는 안내로 해석한 것을 유추한다라고 했으니 해당 최대한 발음이 비슷하냐 한자의 사용이 비슷하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구내는 불군 안으로 해석된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자, 불구안은 이제 얘를 기반으로 설명할 거리가 있으니까 시작되는 지점이 나왔고요. 몽골어나 튀르크어에서 불칸과 같은 의미라고 적혀 있고 이는 하늘신 즉 광명신. 그러면 불구내로 끝날 거를 불구안으까지 간 다음 하늘시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이 지문은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해석하든 불구내란 명칭은 혁거세를 뭘로 인정했다? 하늘신. 그러면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혁거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가 죽은 후 승천하였다. 확실하게 인식으로 강조했고요. 따라서 시조묘는 하늘신에 대한 제사니까 무슨 제천, 의례 이렇게 용어까지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3번에 혁거세의 별칭이 불구내의 내를 내로 보느냐 안으로 보느냐 상관이 없이 어찌 보면 밝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찾았는가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 불구내는 밝음에 대한 의미가 있고 불구나 불칸이라 했었을 때 광명, 다시 말해 빛을 갖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해당 부분 적절하고요. 그럼 살은 왜 틀렸을까 했을 때 하늘신이라고 했지 농경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17번은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가냐 가냐? 나 버리고 가냐?
나보고 어찌 살려고 버리고 가냐.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왜 갔냐. 잡사 먹는 게 아니죠. 잡으면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 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죠. 서러운님 보내다 오니 나는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그러니까 뭘 기대하고 있다? 재회. 그럼 후렴구 삽입 무조건 맞거든요. 그럼 이별에 안타까움 있는가? 안타깝죠? 소망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소망은 여기에 있죠, 되게. 그 다음에 뭐 체념 있는가, 용서 있는가? 와, 완전 모르겠어요, 후반부는. 그러다 보니까 물음표.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라의 안위 걱정, 우국지적 내용이 아예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332, 323, 33 다시 말해 1 가는 듯 다시 오십시오. 얼추 한 글자 정도의 음절의 차이가 있지만 사음보가 아닌 몇음보, 삼음보의 효과가 있으니까 고려가요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가 소탐대실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준 거고, 권토중래는 자기가 이제 악에 받쳐서 무언가를 말아 일으킬 때 참는 개념이고, 경강포에는 이끄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자연과 별 상관이 없는 세계와 자연이 상관 있는 건데, 산의 아름다운 자줏빛과 물의 맑음을 뜻해서 사자성어 유추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19번도 마찬가지로 그 독서를 냈긴 했지만 알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정보 정리만 해도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제 글이 길면 적당한 선에서 좀 자르는 재주도 있어야죠. 조선시대에는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국가에서 관리를 했대요. 국가에서 허용하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 거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거래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고 하니, 이거는 어찌 보면 국가, 조선, 그 다음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법은 어차피 정보 전달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건에 맞춰서 푸는 문제니까 아직까지는 조건이 없으니 법이 중요하다. 매매할 때 뭐 합의와 인도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로 한다. 여기까지는 뭐 체크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매매 시부터는 어디에 써야 되는지, 매도, 판매자는 구매, 사는 사람에게 신문기와 함께 토지의 권리 전승을 증명하는 구문기가 함께 인도해야 되는 조건은 다르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매매를 할 때 매도와 매수인이 무엇을 해야 되나? 첫 번째, 매도인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문기라는 것과 구문기라는 걸 함께 줘야 된다라는 게 일단 얘의 역할인 거고, 만약에 구문기가 있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없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조건으로 맞아요. 그러면 관청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입안이나 입지를 발급해야 된다니, 관청부터 시작해서 발급받는 결과물까지 해당 구문기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구문기가 없을 땐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구두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직접 계약서를 쓰는 거 말고 구두는요 라고 해도 반드시 뭘 작성하래요? 문기를 작성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구두계약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또한 주택을 매매할 때 문기에 여기에 초가 와가 경우의 여부, 다시 말해 초가집인지 기와집인지, 그 다음에 집의 평수. 그 당시에도 집거래가 있다는 거에 놀랍지만 초가하고 와가는 완전 다르겠네요, 느낌이. 그러면 1문단 정도까지만 읽고 잠깐 내려오셔도 된다고요. 일치불이치 문제니까. 그럼 문기를 작성할 때 주택의 유형이나 집의 규모를 적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 적는다. 매매 서류 작성자는 매매 보증인으로도 참석했는데 이건 모르겠고, 30칸 규모의 기와집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더 모르겠고, 이전에 거래 내용 기록된 문기가 소실되었을 경우는 관할사 입지를 발급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읽었죠. 그러면 2랑 3은 이제 두 번째 문단 읽었을 때 벌어진 일이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부동산 매매가 발생했을 때 100일 이내로 관할에게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경국대전을 통해서 입안의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니 공증받는 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매도인, 증인, 서류를 작성하는 필집, 친족이나 인근주민 두세 명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겠네. 막 증인 됐고 두세 명 됐고 오려면 다 같이 휴가가 뭐 맞아야 되니까. 구매인이 관청에 이제 입안을 신청해요. 매도인, 증인, 필지회 확인을 거칠 거예요. 관인을 찍어 거래 내용 공정한 결과물까지 끝. 또한 입안을 신청할 때는 관할 뭘 해야죠? 세금 납부해야 되죠. 이건 이제 다른 화제예요. 세전으로는 종 1을 냈는데 기와집의 경우는 한 간당 백지 한 권, 초과는 한 강당 백지 10장씩 내기로 되어 있고 장과 권의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부동산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금으로 납부한 종의 양은 최고 20권을 넘지 말라라고 했으니 해당 규모와 20권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권과 장은 좀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매 서류의 작성자는 매매 보증인으로도 참여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해당 증인이 누구신가를 좀 생각을 했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가 보면 되겠네요. 매매 서류 작성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매도인 특히나. 그러면 해당 보증인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그럼 이제 이쪽 30건 규모의 기와집을 거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30건이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최고 20건이니까 얘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러면 얘는 범위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얘만 주목할 필요가 없고 여기부터 시작해요. 매매 서류 작성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니까. 근데 얘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규모가 크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는데 세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실상 일치불이치는 문제가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 많고 위아래 매칭 잘해서 문제 풀자. 이게 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20번은 근데 그렇게 푸시면 안 될 것 같네요. 20번 저도 중간에 세모나 이런 걸 좀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고려해야 될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죠.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 원리는 모든 국가기관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귀착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럼 가장 큰 게 민주주의이긴 한데 국가기관의 의사가 이 녀석은 반드시 국민의 의사로 귀착될 수 있어야 하죠. 근데 그게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요? 나의 의사가 아닌 반한 그걸 함부로 정한다? 이것조차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반대 경우 하나 생각하면. 이런 민주주의 원리로부터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국가기관의 성격에 나와요. 이런 국가기관이 훨씬 더 국민의 대표성이 반영돼야지 내 의견을 잘 따라주겠죠.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도출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 원리. 근데 저도 이 주간 모고 제작하고 이거 강의하고 필기하고 해설지 써서 뭐 여러분 덕분에 저도 같이 실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정된 시간에서 이렇게 빼내는 것만 하면 되는 거라 해설지도 그 상황에서 써도 되고 시간적 압박도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압박을 느낄 때가 됐거든요. 원래는 여유가 있었죠. 문제가 몇 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풀 때 뭘 봐라, 뭘 제대로 읽어라. 그걸 트레이닝 시키는 거고 여러분이 글 읽을 때 그걸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도 드리는 거. 바람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런 아래에서 벌어져야 돼요. 일단 헌법재판 역시 그 중대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 대의기관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그 정당성 원리에 부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끝날 줄 알았지만 헌법재판이 나와요. 얘의 중대함은 누군가의 독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으면 국민의 대의기관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얘가 하는 것이 당연히 원리에 부합하겠죠. 그걸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법재판은 과거 세대와 현재 및 미래 세대에 아울러 적용되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특수 기능하는 게 법재판이고요. 헌법재판소는 항구하는 항구적인 인권 가치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 의회 입법이나 대통령 행위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 되게 중요한 중요한 조건을 갖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럼 얘는 현재 세대의 의사와 당연히 배치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하는 역할을 약간 구별을 해놓는데 특히 그거를 이 미래 세대에게 아우른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좀 인지하시고 그렇다면 이는 의회와 같은 현 세대 대표자가 직접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현재 다수 국민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정문에 대울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임무는 현재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헌법에 선언된 과거 국민의 미래에 대한 약정을 최대한 실현해서 가지고 오는 입장이다라고 다시 재정리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미래 세대 나와 약정 나와 갑자기 현재 세대 의사와 배치된 게 나와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시는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민주적 원리는 우리가 반영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모순되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즉각적인 게 할 수가 없는데 애초에 그 법 성격을 봤더니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세대와 과거의 세대에 대한 내용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해당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고민을 하시거나 문제 풀 때 독해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은 의회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은 되고 전문성을 갖춘 당연히 재판관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되게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법적으로 이루어질 때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는 독립된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 없다. 그럼 만약 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줘라고 해버리면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니까 독립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 원리를 일단 설명한 다음에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격을 분석을 하고 얘네들이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왜 독립적으로 두어야 되는 걸 설득성을 얻는 글이에요. 그래서 글이 좀 수준이 있고 다음에 이제 보면 헌법재판관들은 현행 헌법 개정에 구속되지 않고 미래 세대한 약정을 최대 실현이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X이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는 애초에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행위에 관련돼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치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고 헌법재판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서 아울러 적용되는 헌법과 항구적인 인권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지만 이는 현재 세대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은 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기관은 현재 세대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걸 강조한 글이고 전문성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 정답목 4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풀었는데도 2번이 세모가 나오는데 똑같이 2번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2번 선지의 그 논리가 제일 많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주간 모고는
여러분이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과정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이 어려우니까 포기한다?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격을 했었을 때 실력을 올린다 만다의 기준으로서 이걸 많이 척도로 쓰시고요. 다음 2회차 때 다음 2회차 때는 오류로 일단 정정될 것은 따로 없고요. 일단 1회차 때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